20살. 이른 봄 햇살이 검은 기와 지붕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마당 한가운데 선 감나무는 바람에 몸을 흔들며 노란 새싹을 떨구고 있었다. 나는 시골 큰 집의 딸이었다. 남들은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달랐다. 풍족하다는 말 뒤에 붙은 답답한 의무감과 체면이 늘 숨을 막았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뼈가 다 드러날 만큼 말라 있었지만 두 손에 굳은 살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던 그 남자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다. 마당 평상 아래에서 내 딸이 서로의 머리핀을 쥐고 내 거야. 아냐, 아까 언니가 줬잖아. 하면서 까르르 웃음을 터뜨릴 때 나는 가끔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바라보곤 했다. 우물가에서 땀으로 젖은 셔츠를 벗고 차가운 물을 머리 위로 끼얹는 남편. 물방울이 공기 중에 흩어지며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이게 행복이지라고 믿고 싶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오면 다른 내가 창문을 열었다. 저 멀리 마을 끝 도로 위 아파트 단지가 있는 도시 방향으로 희미한 불빛이 반짝였다. 버스 정류장 유리벽에 붙은 아파트 분양 전단지, 영어 유치원, 피아노 학원, 유치원 셔틀. 그 불빛이 나를 향해 속삭이는 것 같았다. 지금 이대로 살면 너와 내 딸들은 평생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흙냄새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끝날 거야. 나는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찢어졌다. 감나무 아래 뛰어노는 딸들의 웃음과 도시 야경을 비추는 네온의 불빛. 한쪽은 따뜻했고 한쪽은 눈부셨다. 둘 다 잡고 싶었다. 하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나를 붙잡는다는 건 다른 하나를 버리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다. 욕망이 사랑을 잠식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넷째 딸의 돌잔치가 끝난 지 겨우 일주일. 집에 남은 건 식어버린 잔치상과 갑작스럽게 쓰러진 남편뿐이었다. 열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전기장판 위에 누운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었을 때 내 손바닥이 화상을 입은 것 같았다. 병원 침대 위에 그는 마당에서 웃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팔에는 링거줄이 여러 개 꽂혀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땀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탁자 위에는 병원비 고지서가 쌓여갔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내 심장도 같이 쪼그라들었다. 나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마치 신에게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어떻게든 애들 울리지 않을게. 학교도 보내고 도시 구경도 시켜줄게. 흙 묻은 운동화만 신는 애들로 안 만들게. 내가 지켜낼게. 그날 밤 남편은 마지막으로 눈을 떴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내 이름을 불렀다. 여보. 나는 고개를 가까이 가져갔다.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다. 애들이 울지 않게만 해줘.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유언이 되었다. 남편이 떠나는 순간 그 한 문장은 내 인생의 문장이 되었다. 애들이 울지 않게. 나는 그 말을 아이들이 울지 않도록 돈으로 모든 것을 막아야 한다고 이해했다. 그리고 그 오해 하나가 내 남은 50년을 죄책감의 족쇄로 만들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안은 한층 더 넓어 보였다. 사람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빈자리는 상상 이상으로 컸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유골함 앞에서 손수건을 쥔 손을 떨고 있었다. 우리 아들, 이 어린 것들 두고 가면 어떡해. 나는 그 뒤에 서 있었다. 슬펐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 숫자만 돌아다녔다. 빚, 병원비, 쌀값, 학비. 하루 이틀 지나자 빚 독촉 전화가 시작됐다.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딸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결국 방 한가운데 이불을 펴고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한복 한 벌,
아이들 얼굴이 담긴 흑백 사진, 큰딸이 유치원에서 가져온 종이 왕관,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모 한 장.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 같이 무너진다.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내가 싸둔 보자기를 보자마자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애들까지 데리고 가려고? 얘들은 우리가 볼게.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우리는 괜찮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울면 안 됐다. 울어버리면 발이 땅에 붙어버릴 것 같았다. 어머님, 여기서 버티면 저희 다 같이 굶어 죽어요. 서울 가서 돈 벌어서 애들 데리러 다시 올게요. 어머님 힘들게 안 할게요. 제발. 시어머니는 바닥에 이마를 박고 울부짖었다. 그 말 우리 아들 떠날 때도 했잖아. 다시 올 거라고. 근데 안 오면 어떡하니? 그 말은 마치 저주처럼 들렸다. 야간 열차가 떠나는 플랫폼. 딸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변명했다.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를 살리기 위해 떠나는 거야. 하지만 창밖으로 마을 불빛이 하나둘 사라질수록 나는 알 것 같았다. 오늘 이 열차에 몸을 싣는 순간 나는 단지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엄마 자리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걸. 서울에 도착한 첫날 나는 이름도 나이도 내 딸의 엄마라는 사실도 모두 숨겼다. 애는 있어요? 누군가 물으면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그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쿡쿡 찔렸다. 하지만 그 거짓말 없이는 일자리 하나 얻기 힘든 현실이 더 무서웠다. 주방 막일, 끓어오르는 기름 냄새, 뜨거운 증기, 칼날이 손가락을 스치고 지나가는 짧은 비명. 겨울철 찬물에 설거지를 하면 손등이 갈라졌다. 피가 배어나오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또 한 푼벌 기회 날아가게 생겼네. 사람들은 말했다. 돈 벌려고 나왔으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그래, 이건 벌이야. 애들을 두고 온 죄에 대한 벌. 이 굳은 살이 생길수록 나는 조금 더 엄마 자격을 되찾는 거야. 밤마다 기숙사 방 한켠에서 잠들기 직전까지 나는 내 딸의 이름을 순서대로 부르고 나서야 겨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그 이름들을 다시 입속 깊은 곳에 집어넣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일터로 나갔다. 시간은 잔인하게도 흘렀다. 서울살이 7년째 되던 해 나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났다. 혼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왠지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내 삶을 불쌍하다고 말해주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위로처럼 느껴졌다. 다섯째 딸이 태어났을 때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너는 서울에서 태어난 애구나. 이 아이에게는 시골 흙냄새가 아니라 새 아파트 복도 냄새, 놀이방 매트 냄새, 학원 셔틀 소리가 배어들 거라고 믿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너만큼은 가난을 모르게 할게. 너만큼은 울게 하지 않을게. 엄마가 이 모든 걸 견딘 이유가 바로 너야.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멀리 시골에서 자라고 있을 내 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그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마다 가슴이 죄어왔고 나는 오히려 막내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막내는 나의 상처에 붙인 수많은 밴드 중 하나였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죄책감의 증거였다. 아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이상하게 더 초라해졌다. 사랑의 무게가 아니라 비교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남편과의 결혼은 내게 구원 같은 계단이었다. 야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불이 켜져 있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나고 거실에는 막내의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는 풍경. 나 이제 진짜 혼자는 아니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 셔츠 주머니에서 떨어진 호텔 영수증 한 장.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낯익은 이름. 막내 학원에서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준 그 여자. 우리 애들 친구니까 앞으로 자주 봐요. 밝게 웃던 그 얼굴이 순식간에 다른 색으로 변했다. 나는 바로 달려들어 따지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대신 남편을 관찰했다. 늦어지는 퇴근,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받는 전화, 문자 알림음이 뜰 때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어느 날 밤 남편이 아이를 재우고 나와 식탁에 앉더니 갑자기 말했다. 요즘 많이 힘들다. 누군가랑 그냥 얘기하고 싶더라.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나 말고.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이미 허락받은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나 위로해줘. 넌 항상 강하잖아. 그 말은 정말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넌 강한 사람이니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말은 곧 너는 나한테 기댈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날 떠날 거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너무 차분했다. 심장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모든 감정을 얼려버린 것 같았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며칠 뒤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두 번째로 버림받는 여자는 더 이상 바닥을 찾지 않는다. 바닥이 이미 어딘지 알고 있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잘 버틸 거잖아. 넌 강하니까.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나는 강해서 버틴 게 아니야. 무너지는 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그냥 버틴 것뿐이야. 위자료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조용한 방 안, 나는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다. 사람에게 기대지 못하면 돈에 기대는 수밖에 없지. 돈은 적어도 나를 비난하진 않으니까. 그 길로 새벽 5시에 일어나 종로 골목에 작은 가게를 냈다. 정성 분식. 떡볶이를 저으며 나는 다짐했다. 이번 인생은 누구의 기대도 사랑도 배신도 없이 오직 내 힘으로 만들 거야. 그 다짐은 자존심이었고 버팀목이었고 동시에 또 다른 고독의 씨앗이었다. 가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분식집 단골 손님들의 얼굴에 익숙함이 생겼다. 사장님 떡볶이는 진짜 집밥 같아요. 여기 오면 좀 살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 딸의 얼굴이 손님들 사이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여고생 뒷모습이 첫째 같았고 튀김을 포장해가는 단골 아줌마의 눈웃음이 둘째 같았다. 나는 말없이 조용히 뒷문을 열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담배도 피우지 않으면서 그냥 허공을 향해 숨만 내쉬었다. 이제 데려와야 하나 너무 늦기 전에. 아이들을 서울로 데려오기 전에 나는 먼저 남편의 유산을 정리했다. 시골 땅, 남편이 농사짓던 그 흙, 감나무가 서 있던 그 마당. 나는 도장을 찍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당신이 남긴 땅을 팔아서라도 당신 딸들에게 도시를 보여줄게요. 그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말했다. 따님들 5이면 여기면 충분하시겠네요. 아이들 방도 나눠줄 수 있겠어요. 아이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세 계약서에 이름을 쓰며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애들 데리러 갈 집이 생겼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계산이기도 했다.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을 좋은 환경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계산. 이 정도 해줬으니 이제 나를 이해해주겠지? 라는 기대. 바로 그 순간부터 나와 딸들의 운명은 다시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기울어가기 시작했다. 시골 마당. 감나무는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뛰어놀던 내 딸은 없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머리칼은 거의 백발이었고 다리는 가늘어 금방이라도 휘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아직 강했다. 왔냐? 그 한마디에 15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애들 데리러 왔어요. 시어머니는 작은 숨을 들이켰다. 데려가겠다고? 이제 와서? 말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억눌러진 서운함과 공포가 있었다. 또 버리고 가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눈동자 사이로 새어나왔다. 뒤에서 시아버지가 나왔다. 아가 들어가서 얘기하세. 거실에 앉자 숨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내 딸이 하나둘 나왔다. 베개에 눌린 듯한 잠자리 머리카락, 작업복, 설거지하던 앞치마 자국.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어른이 돼 있었다. 큰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여기 왜 왔어요? 엄마라는 단어 대신 너라는 뉘앙스. 그 한 문장이 칼처럼 박혔다. 나는 최대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엄마가 집 준비했어. 서울에서 너희 다 같이 살 수 있어. 둘째가 비웃음 섞인 숨을 뱉었다. 왜요? 갑자기 왜? 셋째는 묵묵히 바닥만 봤다. 막내 넷째 딸은 똑바로 쳐다봤다. 눈동자엔 서운함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느리게 말했다. 아가, 애들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제 자기 삶이 있단다. 나는 급하게 말을 잘랐다. 그래도 엄마니까. 내가 데려가는 게 맞죠. 큰딸의 어깨가 들썩이더니 마침내 터졌다. 엄마, 엄마라고 부를 사이가 남아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죄 같았다. 그때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말했다. 가라. 도망치듯 떠난 엄마였지만 돌아왔으니 한 번은 기회를 줘야지. 내 딸은 선뜻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뒤를 돌고 흐느꼈다. 우리 애들 또 울리지 마라 제발. 나는 그 말을 가슴에 박은 채 내 딸을 데리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승리도 아니었고 화해도 아니었다. 그저 15년의 시간이 억지로 같은 차 안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서울 전세방. 새냄새가 채 빠지지 않은 벽지, 방 하나에 침대 2개, 작은 부엌, 그리고 거울이 달린 화장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은 천천히 둘러봤다. 여기가 우리가 지낼 곳이라고? 큰딸의 목소리는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떠오른 예상과 다른 현실 앞에서 조금 흔들렸다. 둘째의 손등에는 여전히 설거지로 생긴 상처 자국이 있었다. 셋째는 빨래에 물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시골에서 배우지 않은 노동의 흔적이 몸에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독하게 엄마 자신의 과거를 닮아 있었다. 아이들은 말없이 짐을 풀었다. 그들은 내 눈치를 보는 대신 서로를 보며 움직였다. 마치 엄마 없는 세월 동안 서로를 지켜야 했던 방식 그대로. 그날 밤 큰딸과 둘째는 낮에 취업한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왔다. 그 피곤한 몸으로 분식점 설거지와 재료 손질을 도왔다. 엄마는 고마움이 밀려왔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만 외쳤다. 그래, 이제야 내가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갚아야 할 빚이었어. 하지만 딸들의 속마음은 달랐다.
우린 엄마를 도우는 게 아니야. 또 버림받지 않기 위해 버티는 거야.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은 진실이 집안 공기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다. 몇 년이 흐르고 드디어 집을 샀다. 작지만 엄마 이름으로 된 집. 잔금 치른 뒤 집 비밀번호를 누를 때 엄마의 손은 떨렸다. 드디어 내가 이뤘다. 울음이 치밀어 올랐다. 15년 전 시골 정류장에서 야간 열차를 기다리던 그 여자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아이들은 서로를 축하해 주면서도 엄마를 보지 않았다. 엄마도 그걸 느꼈다. 그러나 애써 외면했다. 그날 밤 엄마는 막내를 옆에 눕히고 말했다. 막내야, 엄마가 너 5 중에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막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말은 달콤했지만 입술을 뗀 기쁨만큼 다른 4명의 그림자가 마음을 짓눌렀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언니들 마음 다 아물지도 못해. 막내조차 그런 말을 했다. 그 순간 엄마는 깨달았다. 편애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처의 또 다른 형태다. 그러나 욕망은 쉽사리 접히지 않았다. 집을 장만한 기쁨은 너무 컸고 엄마는 막내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같은 시간 옆방 큰딸과 둘째는 속삭이고 있었다. 이 집 정말 우리의 대가가 맞을까? 글쎄 확실한 건 이 집은 엄마 혼자 가진 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균열은 그날부터 자라기 시작했다. 70대가 된 어느 날 큰딸이 집을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엄마는 기쁜 얼굴로 뛰어나갔다. 딸, 언제 와? 하지만 큰딸의 표정은 딱딱했다. 엄마, 얘기해요.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다. 엄마는 따뜻한 차를 내오려 했지만 큰딸은 손으로 컵을 막았다. 엄마, 집 얘기해요. 엄마는 당황했다. 집? 그건 엄마. 아니요. 큰딸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다. 이 집은 아빠가 남긴 땅을 팔아 마련한 거죠. 그리고 우리 넷이 일해서 만든 돈이 보태졌죠. 엄마의 얼굴이 굳어갔다. 큰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많이 연습해온 사람처럼. 엄마, 우리가 바라는 건 미움이 아니에요. 공정이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도 애썼어, 정말 죽도록. 큰딸이 눈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그렇죠. 그냥 엄마도 우리도 다 죽도록 애썼어요. 근데 엄마는 엄마의 희생만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희생은 잊어버렸죠. 엄마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며칠 뒤 네 자매가 함께 집을 찾아왔다. 엄마는 그 광경을 보자 가슴이 따뜻해졌다. 딸들이 함께 있다, 서로 기대고 있다, 다행이다. 하지만 곧 알게 됐다. 그 끈끈한 연대가 엄마 없이 완성된 연대라는 것을. 둘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같은 생각이에요.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든 공평하게 나누는 것만 지켜줘요. 엄마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족이 나를 심판하려고 모였다. 아이들의 단합된 모습은 엄마에게는 위협처럼 느껴졌다. 반대로 내 딸에게 엄마는 지난 세월 내내 외면했던 사랑의 부재였다. 엄마는 순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로 해석했다. 그래. 내가 너희를 키운 게 실수였던 거지. 내가 없을 때 더 좋았던 거지. 막내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멈춰 세웠다. 엄마, 누구도 그런 말 안 했어. 우리는 그냥 공평을 원한다고. 그래. 나에게 공평이라니. 너희한테 공평해야 한다면 그럼 너희도 나에게 공평해야지.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누가 알아. 내 딸은 입을 다물었다. 울기 시작한 건 엄마였다. 딸들은 아무도 엄마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다. 공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듣고 싶은 말과 딸들이 전하고 싶은 말이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갈등이 계속되던 어느 날 막내딸이 엄마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나도 더는 못 버티겠어. 막내의 얼굴은 울음으로 번들거렸고 입술은 떨렸다. 언니들이 아빠가 다르다고 나만 진짜 가족이 아니래. 엄마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뭐, 그게 무슨. 막내는 엄마 품에 매달리며 소리쳤다. 엄마가 나만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언니들한테 질투받는 거잖아.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 말은 엄마에게 칼로 돌아왔다.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무기였다는 사실. 엄마는 막내를 끌어안고 흔들렸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한 거 내가 어리석었어. 그때 문틈 사이로 다른 내 딸이 조용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누구도 울지 않았지만 상처가 깊다는 것만이 선명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 5딸과 엄마가 둘러앉았다. 엄마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흔들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잡았다. 집문서, 이 집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못 준다. 막내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엄마, 약속했잖.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땐 내가 미쳤던 거야. 너 하나라도 붙잡아 놓고 싶어서. 엄마는 천천히 일어났다. 식탁 중앙에 서서 5딸을 천천히 바라봤다. 대신 엄마가 죽으면 이 집은 5명이 법대로 똑같이 나눠라. 막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나머지 4명은 울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 평온한 고개 끄덕임이 왜인지 엄마의 가슴을 더 찢었다. 그 결론 이후 집안의 모든 감정이 얇은 막으로 억눌린 채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던 중 막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난 언니들이랑 안 나눌 거야. 식탁이 얼어붙었다. 막내는 울먹이며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나만 사랑한다며, 나만 지켜준다며, 그래서 나도 엄마만 지킬 거야. 언니들의 표정이 하나둘 붉어졌다. 둘째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가 누구만 사랑했는지 이제 다 알아. 셋째가 소리쳤다. 아빠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다른 거였지. 넷째가 울부짖었다. 우린 엄마의 성공을 위해 일한 거야.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었어. 우릴 키웠다고 말하지 마. 엄마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리고 결국 식탁을 내리쳤다. 내가 너희를 버리려고 떠난 게 아니었어. 살리려고 떠난 거였다고. 그러나 큰딸이 마지막을 말했다. 눈물도 울음도 없었다. 그 말이 더 잔혹했다. 엄마가 떠난 이유가 모든 결과는 같았어요. 우리는 버려졌고 그 기억은 평생이니까. 그날 이후 5자매의 연대는 엄마의 사랑보다 강했고 엄마의 외로움보다 단단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와 내 딸 사이의 끈은 조용히 완전히 끊어졌다. 딸들의 말이 쏟아지던 그 밤, 엄마의 심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너희가 뭘 알아? 평소보다 훨씬 큰 목소리가 거실을 쳤다. 엄마의 2 눈은 벌개져 있었고 손은 식탁 모서리를 죄다 휘어잡을 만큼 떨렸다.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너희가 알아. 목소리가 찢어지다 갑자기 꺾였다. 하지만 나도 정말 너희 버리고 싶어서 버린 거 아니었어. 그제야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다. 평생 참아온 눈물이었다. 다 죽을 것 같았어. 너희 데리고 살라고 하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고 너희 없이 살라고 하면 죄책감에 미쳐버릴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야. 살려고 그냥 살고 싶어서. 엄마의 이 울부짖음은 해명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었다. 그냥 뒤늦게 터져나온 심장의 울음이었다.
하지만 딸들의 표정은 각자 다른 감정으로 굳어 있었다. 이해하려는 눈, 끝내 이해하지 못한 눈, 분노를 감추는 눈, 불쌍함이 섞인 눈, 그리고 애증이 뒤엉킨 눈. 큰딸이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다. 엄마, 우리가 엄마가 힘들었다는 걸 모른 적 없어요. 어렸을 때도 지금도. 근데 엄마는 한 번도 너희도 힘들었겠다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셋째가 눈물을 훔치며 덧붙였다. 엄마는 항상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이야기했지. 너희도 고생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엄마는 그 순간 입을 다물었다. 울음이 멈춘 게 아니었다. 말할 수 있는 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평생 처음으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마주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딸들의 등을 붙잡기엔 이미 많이 늦어버린 시간이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숟가락 하나 움직이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큰딸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일어났다. 소리도 없이 가방을 집어든 뒤 엄마를 향해 섰다. 엄마, 우리 조금 떨어져 있을게요. 엄마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를 미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숨 좀 쉬어야겠어요. 엄마랑 똑같이 우리도 살고 싶어요. 그 말은 연을 끊겠다는 말의 완곡한 버전이었다. 둘째가 엄마 앞에 섰다. 눈두덩은 울다 부어 있었지만 입술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엄마, 우리도 엄마 보고 싶었던 시간 많았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없었잖아요. 이제 와서 엄마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엄마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우린 아직도 모르겠어요. 셋째와 넷째도 말없이 짐을 챙겼다. 각자의 가방에는 옷 몇 벌과 그들만의 상처가 함께 담겨 있었다. 막내는 그 모습을 정면으로 보지 못했다. 고개를 돌린 채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자매들이 떠나는 것을 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말 한마디로 붙잡을 자신도 없었다. 엄마는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가지마, 제발. 엄마가 잘할게, 정말 잘할게, 이번엔 정말로. 큰딸이 문 앞에서 멈췄다. 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엄마가 잘하려는 마음은 알아요. 근데 그 잘이라는 게 언제나 엄마 기준이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우리 기준에서 잘해주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이 닫혔다. 내 켤레의 신발이 사라졌다. 집안에는 엄마와 막내, 둘만 남았다. 그 침묵은 소리를 내어 우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내 딸이 떠난 첫날 밤, 엄마는 습관처럼 5인용 식탁에 숟가락을 5개 꺼냈다. 4개를 쥐고 있다가 천천히 다시 내려놓았다. 아, 그제야 진짜로 이해했다. 이 집안에서 내가 지키고 싶어 했던 건 집이 아니라 같이 밥 먹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막내는 방문을 닫고 들어갔다. 잠이 든 건지 벽을 보고 숨죽여 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엄마는 불도 켜지 않은 거실 한가운데 앉았다. TV는 꺼져 있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소파에 기대 앉은 채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큰딸 이름을 눌러보려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 해도 뭐가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뒤에 줄줄이 따라 나와야 할 수많은 사과와 눈물들이 무서웠다. 입을 떼는 순간 자신이 평생 쌓아온 가장엄마 생존자라는 껍질이 한 번에 무너질까봐. 엄마는 결국 전원을 눌러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다. 이 집을 지켰는데 왜 나는 더 외로워졌지? 새하얀 천장 아래 집은 분명 엄마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집 안에서 엄마는 누구보다 작은 존재였다. 아파트는 성벽이 아니라 엄마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 있었다. 계절이 4번 바뀌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이 엄마 휴대폰은 거의 울리지 않았다. 배경화면 속엔 5달이 어린 시절 찍은 사진이 있었다. 감나무 아래 서로 기대어 앉아 이를 다 드러내고 웃던 모습. 엄마는 그 사진을 한 번도 지우지 못했다. 하지만 화면을 켤 때마다 바로 잠금 버튼을 눌러 다시 꺼버렸다. 못 보겠어, 보고 싶은데 못 보겠어. 가게는 이미 손에서 떠났다.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따라주지 않아서라고 그럴듯한 이유를 말했지만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웃고 떠드는 게 점점 버거워졌기 때문이었다. 이웃이 마주치면 물었다. 따님들이랑은 잘 지내시죠? 딸 많은 집은 외롭진 않겠어요. 엄마는 무조건 웃었다. 에이, 뭐 다 각자 사느라 바쁘죠 뭐.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엄마 입술 끝은 늘 미세하게 떨렸다. 밤이 되면 거실 불만 켜놓은 채 혼자 앉아 있었다. 사람이 늙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비어서였다. 엄마는 그걸 뼈보다 깊이 느끼고 있었다. 거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 20살 때는 그 불빛이 꿈처럼 보였다. 저기만 가면 우리 인생도 달라질 수 있어. 그렇게 믿었다. 지금 그 불빛은 잃어버린 것들을 비추는 네온사인처럼 보였다. 엄마는 무릎을 감싸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에게도 잘못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아무도 남지 않았을까? 희생은 분명 있었다. 새벽 출근, 밤샘 노동, 돌부리에 걸린 인생. 그러나 그 속에 온기가 없었다. 사랑도 있었다. 하지만 표현이 없었다. 정의와 공평함을 말했지만 그 안에 이해는 없었다. 나는 돈은 지켰어. 집도 지켰어. 근데 마음은 못 지켰구나. 엄마는 조용히 등을 기대고 소파에 몸을 묻었다. 이번엔 어떤 딸의 방문도 열리지 않았다. 엄마 주무세요? 라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랑받고 싶어서 가족을 떠났고 다시 사랑받고 싶어서 가족을 데려왔는데 결국 아무에게도 제대로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 전등은 켜져 있었지만 방 안은 이상하게 어두웠다. 집은 넓었고 엄마는 작았다. 그리고 그 작은 몸은 스스로 만든 답답한 마음의 감옥 속에서 천천히 잠들어갔다. 어느 날 막내가 말했다. 엄마, 나 결혼해. 엄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정말이야? 정말? 얼굴에는 축하가 먼저 떠올랐지만 그 축하 뒤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따라왔다. 이제 정말 혼자네. 결혼 준비 기간 내내 막내는 바빴다. 웨딩드레스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어때? 이게 나아, 저게 나아? 웃으며 떠들었다. 엄마도 물어보고 싶었다. 엄마가 보면 어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막내의 일정 속에서 엄마는 늘 나중에 연락할게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막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신혼 초엔 같이 못 산다? 우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 엄마는 애써 웃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러나 그 순간 입안이 금속 맛으로 가득 찼다. 혀끝이 써질 만큼의 외로움이었다. 결혼식 날 막내는 세상 누구보다 예뻤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진심으로 기뻤다. 이 애만큼은 나보다 덜 외로운 인생이었으면.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식장 조명이 꺼질 즈음 엄마는 혼자 남아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다. 축하한다. 정말 축하한다. 그리고 아주 작게 덧붙였다. 근데 이제 진짜로 나한텐 아무도 안 남았네. 딸은 5이나 있었는데 그날 엄마는 처음으로 완전한 혼자가 되는 기분을 맛보았다. 사랑을 못 받은 외로움보다 사랑을 잃어가는 외로움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밤마다 잠이 얕았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느 날
문득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15년 동안 시어머니는 내 손녀를 키웠다. 자신이 낳지도 않은 아이들을 자기 새끼처럼 품고 살았다. 그날 엄마가 딸들을 데려가겠다 했을 때 시어머니는 대문에 매달려 울었다. 애들 우리한테 두고 가면 안 되겠니?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니? 그때는 그 불안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제 제가 책임지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막내마저 떠난 뒤 텅 빈 집 한가운데 서 있으니 그때 시어머니의 가슴이 어땠는지 조금 알 것 같았다. 어머니도 이렇게 심장에 구멍이 난 기분이셨겠지. 엄마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그러나 시어머니 번호를 누를 수는 없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소리 없는 사과였다. 젊은 날 노인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이 그 외로움을 그대로 겪고 있었다. 인생은 잔인하지만 정직했다.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은 언젠가 스스로 겪게 된다.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엄마는 한 가지 말을 입에 올렸었다. 시골에서 학대 비슷하게 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데려와야겠어요. 그때는 그 말 하나면 상황이 수월해질 거라 믿었다. 누구도 크게 다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내 딸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시골에서의 삶이 힘들긴 해도 시어머니의 사랑이 폭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엄마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 거짓말은 시부모의 사랑을 무시한 말이었고 딸들이 느꼈던 안전한 기억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말이었다. 그 한마디가 결국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줄을. 사람은 실제로 한 거짓말 때문에만 미움받는 게 아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 깊이 미움받는다. 그리고 그 오해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겨울밤이었다. 엄마는 습관처럼 TV를 틀어놓고 있었지만 화면의 내용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소음이 있어야 텅 빈 거실과 마음이 들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다 다큐멘터리의 한 문장이 불을 켠 듯 귀에 꽂혔다. 아이를 낳았다고 부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이는 자궁으로 태어나지만 마음으로 자랍니다. 엄마의 손에서 리모컨이 툭 떨어졌다. 작은 플라스틱 굴러가는 소리가 폭발음처럼 크게 들렸다. 나는 낳았지. 근데 키우지 못했잖아. 입술이 떨리고 목 안쪽이 화끈거리며 조여왔다. 머릿속에 어린 내 딸의 모습이 파도처럼 들이닥쳤다. 감나무 아래에서 서로 이불을 덮고 자던 모습, 젖은 양말을 양지 바른 곳에 널며 웃던 모습, 동네 우물가에서 머리를 묶어주던 모습. 하지만 그 모든 장면 속에 엄마는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건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인물 시어머니였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열나면 밤새 뜬 눈으로 부채질을 해주었고 밥을 먹지 않으면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받아 먹이려 끝없이 달래주었고 밤새 울면 업고 달빛 아래를 걸으며 재웠다. 그 모든 시간 나는 없었지. 엄마의 손이 입을 가렸다. 숨이 막혀 울음이 새어나오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했다. 딸들은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지만 사랑이 없는 집에서 자라진 않았다. 그 사실이 가장 무섭게 엄마를 찔렀다. 그래서 내 딸은 할머니를 부모처럼 생각한 거구나. 엄마의 마음이 천천히 무너졌다. 딸들의 머릿속에서 엄마는 태어나게 한 사람이었지만 할머니는 자라게 해준 사람이었다. 나는 낳았다는 이유로 그 아이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 이 말이 나오자 엄마는 몸을 웅크리며 울음을 삼켰다. 근데 사랑한 건 할머니였지. 그분이 키운 거였지. 가난보다 더 무섭다고 믿었던 것, 외로움보다 더 두렵다고 생각했던 것.
하지만 진짜 가장 무서운 건 사랑을 배울 기회를 놓친 것이었다. 사랑이 너무 필요했던 사람이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정작 사랑을 해야 할 순간에는 사랑을 줄 줄 몰랐던 것. 아이들을 품에 안아야 했던 시간에 돈을 쥐었고, 아이들의 손을 잡아야 했던 순간에 미래를 잡았고, 아이들의 눈을 바라봐야 했던 날들의 죄책감을 피하려고 바빴다. 그 모든 시간이 되돌릴 수도 다시 살 수도 없는 단 하나뿐인 어린 시절이었다. 내가 놓친 거구나. 그 말이 나오자 엄마는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숙여 울었다. 목 안에서 터질 듯한 울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꾹 눌린 채 흔들렸다. 내가 낳았다고 내가 사랑한 건 아니었구나. 사랑했다면 떠나지 않았겠지. 그 깨달음은 마치 칼날을 삼킨 것처럼 천천히, 깊게, 잔인하게 가슴을 베어냈다. 엄마는 그날 처음으로 가난이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몰랐던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과 마주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너무 늦었다는 사실이 더 큰 비극이었다. 거실. 언젠가 다섯 자매가 서로 자리 뺏으며 웃고 떠들던 그곳. 이제는 네 개의 의자가 비어 있다. 엄마는 아침마다 무의식적으로 컵을 5개 꺼낸다. 찬장에서 컵을 꺼낼 때 딸들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초 뒤 엄마의 손이 허공에서 멈춘다. 아, 아니지. 천천히 4개의 컵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딱 1개만 남긴다. 그 짧은 행동 속에 가슴이 2번 무너진다. 한 번은 딸들이 더 이상 이 집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한 번은 그걸 인정하는 행동을 매일 엄마 자신이 직접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혼자 먹는 밥도 익숙해져야겠지 말끝이 떨리는 듯 했지만 엄마는 억지로 웃었다. 웃으면 눈물이 덜 날 것 같아서. 점심시간이 되면 엄마는 습관적으로 식탁 끝자리에 앉는다. 원래 큰딸이 앉던 자리. 아이들이 나이별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던 그 구조. 딸들이 떠나간 뒤 엄마는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바꾸지 않았다. 그 자리를 바꾸는 순간 그 시절을 정말로 보내는 것 같아서. 식탁 위엔 잠깐 쓸쓸한 정적이 흐른다. 벌받는 거지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그 말엔 누구를 탓하는 기색이 없다. 딸들을 탓하지 않음, 시어머니를 탓하지 않음, 남편을 탓하지 않음, 세상을 탓하지 않음. 오직 자신과의 조용한 인정. 외로움은 공포가 아니라 통증이었다. 느낌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였다. 누군가 곁에서 엄마 밥 먹었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있었다면 통증은 반으로 줄었을 텐데. 이제는 딸들이 웃으며 서로를 부르던 소리도, 할머니를 찾던 아이 목소리도, 누군가 방문 여는 소리도 없다. 소음 하나 없는 집. 그 침묵이 가장 큰 소음이 되었다. 엄마는 어느 날 잡동사니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원래 가계부를 쓰려고 샀던 노트였다. 처음 페이지를 펼쳤을 때 아무 글이 없었다. 그런데 펜을 들자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첫째야 미안하다. 딱 한 줄. 쓰고 나서 엄마는 오래 노트를 바라봤다. 그 문장은 글이 아니라 고백이었고, 사과였고, 후회였고, 용기였고, 항복이었다. 그날 밤 엄마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같은 문장을 한 번 더 적었다. 미안하다. 다음 날 밤엔 조금 다른 문장이 적혔다. 엄마가 많이 부족했다. 그 다음 날은 그걸 이제야 안다. 그러나 전화번호를 누르지는 못했다. 전화해서 미안하다 말하면 무언가가 끝날 것 같아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끝나지 않을 것이 두려웠다. 미안하다는 말은 입으로 하는 순간 가벼워질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하는 미안함은 평생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딸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딸이 울면 어떡하나 딸이 힘들었다고 말하면 어떡하나 딸이 상처받았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면 어떡하나 그게 더 무서웠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딸의 입으로 듣는 순간 난 버티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전화를 걸지 못하고 대신 노트에 글을 썼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얘기하게 만들 자신이 없다. 그 문장이 적힌 뒤 엄마는 노트를 덮었다. 사과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사과할 만큼의 용기가 끝내 생기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노트는 매일 밤 펼쳐졌다. 그리고 문장은 조금씩 길어졌지만 결론은 단 하나였다. 첫째야, 내가 울지 않게 해달라는 그 말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남편 제삿날. 엄마는 매년 상을 준비했다. 전 부치면서 손가락을 대어도 무릎이 시려 오래 서 있기 힘들어도 절대 거르지 않았다. 모든 음식이 상 위에 오르고 향에 불을 붙이는 순간 방 안 공기는 갑자기 정지한 듯 고요해졌다. 엄마는 2번 절했다. 그리고 늘 똑같은 위치에 앉아 향연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에게만큼은 내가 잘했지 그렇지? 그 말은 남편에게 묻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엄마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말이었다. 나 누군가에게는 잘한 적이 있지 맞지? 그러나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갑자기 비수가 돼 가슴을 찔렀다. 왜 그 말은 죽은 사람한테만 할 수 있었을까? 딸들 앞에서는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었다. 내가 잘했지? 라는 질문도 엄마도 잘하고 싶었어. 라는 고백도. 살아있는 가족에게는 진심을 꺼내기 어려웠다. 죽은 사람에게는 후회 없는 척하기 쉽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후회 있는 척하기 어려웠다. 엄마는 상 위의 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내가 당신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잘했어야 했어. 그 말이 흘러나오자 엄마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향이 반쯤 타 들어갈 즈음 엄마의 눈물도 조용히 떨어졌다. 제사가 끝나고 식탁 위에 남은 음식들만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보며 엄마는 또 한 번 깨달았다. 죽은 사람에게는 도리를 다했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절하지 못했구나. 그 자각이 가장 큰 회한이었다. 엄마는 평생 성공을 이렇게 정의해왔다. 가난을 벗어난 것, 집을 내 이름으로 마련한 것, 남에게 기대지 않고 버틴 것.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른 문장이 마음속에서 새어나왔다. 성공은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는 것. 감나무 아래 평상에서 내 딸이 서로를 깨우며 이불을 뺏고 웃고 울던 아침. 돈은 없었지만 손을 뻗으면 누군가의 체온이 닿던 시절. 그때가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부유한 시간이었음을 이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성공은 돈도 집도 자존심도 아니었다. 사랑이 떠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지켜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었다. 엄마는 그걸 지키지 못했다. 70대의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몰래 찾아오는 쇠약함이 어느 순간 일상이 되어버린다. 엄마는 처음엔 단순히 피곤한 줄 알았다. 팔에 힘이 덜 들어가는 것도, 유리컵이 자꾸 손에서 미끄러지는 것도, 계단 오르며 숨이 찬 것도.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는 말에 익숙해졌지만 어느 겨울 아침 그것이 착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다. 부엌에서 국을 데우다 냄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튀었고 다리에 닿는 순간 따끔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런데 엄마는 본능적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누군가 달려올 줄 알았기 때문이다. 엄마, 괜찮아. 그 익숙한 외침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귀찮기도 했고 시끄럽기도 했고 잔소리로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 온몸이 얼어붙었다. 바닥에 쏟아진 국을 바라보며 엄마는 너무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천천히 아파서가 아니라 혼자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행주를 가져와 닦는데 손이 떨렸다. 내가 약해졌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육체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항복이었다. 과거에는 몸이 다치면 마음이 다치지 않았다. 딸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몸이 다친 것보다 그걸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그날 밤 엄마는 전등을 다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다. 팔다리가 저릿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무서운 건 통증이 아니었다. 이렇게 아플 때 내가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이 이제 아무도 아니라는 개그 사실이 가장 깊은 상처였다. 70대의 쇠약함은 기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었다. 엄마는 처음으로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던 지난 날을 떠올렸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약했어도, 조금만 더 기대고 싶었다 말했어도 애들이 날 이렇게 두고 가지 않았을까? 오랫동안 강한 척 살아온 사람이 늙어서 인정해야 하는 가장 큰 비극은 강해야 살아남는다는 믿음이 결국 혼자 남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였다. 엄마는 이불을 끌어안고 작게 중얼거렸다. 힘든데 힘들다고 말할 곳이 없다. 그 말은 응답을 기대한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응답이 없는 세상의 정적이 잔인할 만큼 또렷하게 들렸다. 그 고요 속에서 늙음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현실로 내려앉았다. 밤,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서 반짝였다. 한때는 꿈을 비추는 빛이었고, 그 다음엔 성공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이었고, 지금은 사람이 떠난 자리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차갑게 고여있는 빛이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움직인다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액자. 어릴 적 5딸이 서로 등을 기대며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는 사진. 그 웃음 속에는 엄마가 없는 공백도, 외로움도, 그리움도 묻어 있었을 텐데 그때의 나는 그 웃음을 행복이라고만 믿었다. 엄마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결국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을 놓쳤구나. 희생이 많았지만 온기가 없었고, 노력이 많았지만 표현이 없었고, 정의가 있었지만 품어줌이 없었다. 가난을 이기고 싶었고, 상처를 잊고 싶었고, 살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 모든 마음이 서투르게 뒤틀리며 사람을 잃어버렸다. 엄마는 슬프게 웃었다. 웃는 표정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이 집을 지키면 사랑도 지켜질 줄 알았어. 벽에 기대어 서 있던 아파트 등기증. 이 집을 손에 넣은 날 온 세상을 다시 얻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이 집 바깥에 있다. 그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 아주 천천히 얼음처럼 파고들었다. 엄마는 손을 뻗어 비어있는 식탁 의자들을 바라보았다. 5개 중 4개가 이제는 돌아올 사람이 없는 자리 같았다. 목이 메이는 것도 울음이 터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슬픔이 천천히 엄마를 잠식했다.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줄까? 그 한마디가 방안을 울릴 만큼 아프고 선명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침묵마저 들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지만 엄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고 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엄마의 미소는 흔들리고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누구도 닦아줄 수 없는 눈물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다. 엄마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무에게도 듣지 못한 사랑 고백이 가슴속에 묻힌 채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외로운 순간은 사랑받지 못할 때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을 때였다. 방 안은 차가웠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70대의 여인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마음을 품은 채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했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서 멀어져 보였다. 그 빛을 바라보며 엄마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가난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사랑이 떠나는 게 더 무서웠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 밤 아파트의 답답한 공기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